다이애나 네네, 그 폭발식으로 하면서 기중기로 들어올리면서 그렇죠. 상징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약간 절단을 냈었고 그 절단된 부분만은 기념으로 현재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의 마당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슴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 입장에서의 그 조선을 바라보는, 나라 뺏긴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놓은 일기장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오늘처럼 또 비가 내리는 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일반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인을 보면 일본의 자연과도 인정과도 조화되지 못하고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것은 양쪽에 결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인이 일본에 가서 토목공사장의 맞벌이 일꾼무리에 들어간다. 거의 정다운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혹사당하고 멸시당한다. 네, 이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징용 같은 거죠. 네. 오히려 당연히 끌려가는 상황으로 가서 일본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해방 후에도 굉장히 못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또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기여서 다쿠미의 이 일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네, 지금 화면은 굉장히 독특해서 저기 어느 나라 악기지? 마토른 그에서 부는 그 뿔필이네요. 네. 스위스. 네. 그래서 근데 그 악기를 들고 계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일본인 분들 같죠. 네. 네. 이 아사카 다쿠미가 일본 분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그의 그 부도 같은 모습의 그 묘소가 되게 독특하기로 유명하고, 공교롭게도 아사카 다쿠미 묘소 주변은 대부분 다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장을 다 하셔가지고 아사카 다쿠미 묘소가 제일 넓어요. 거의 한 100여 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넓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가장 전망도 좋고 가장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참 좋은 묘소인데요. 지금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뭐 기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보통은 35,000기 정도가 이렇게 만장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7,000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다쿠미 묘소 주변에는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 자연스럽게 이 잔디가 깔려 있으면서 다 다쿠미 묘소 같이 느껴져요. 바깥에서 보면은. 그래서 다쿠미 묘소 앞에서 또 재미난 거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알았던 얘기 중에,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이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수학여행을 이곳으로 올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학여행을 이곳으로 온다면,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까? 우리가 일본의 묘소에 수학여행으로 간다 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막 그게 이렇게 이해도가 쉽지 않을 건데, 네. 일본의 경우는 이 아사카와 다쿠미의 그 도시와 우리나라 쪽으로 어떤 좀 이렇게 연관해서도 이런 수학여행 코스를 잘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그래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되게 재미나죠? 그런 모습들이. 네, 흥미롭습니다. 아까 청량사가 이전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청량사가 이전하고 그 자리는 홍농수목원이 됐다고 했는데, 그 홍농수목원은 하늘에서 이렇게 살짝, 이제 이거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모형인데 현재의 모습이고요. 예, 지금 보다시피 저쪽에 보이는 건 청량리역이라고 아마 느껴지시죠? 예, 그러면 청량이 이렇게 있고 남쪽이겠고 북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농수목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보다시피 그 건물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목원의 역할을 한다면,
그 옆에 영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희원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역사적인 관련된 명성황후랑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희원의 주인공이신 이 순원 황기비 엄씨 이분은 보다시피 사진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황비예요. 뭐 뒤에 계시는 뭐 순명효 왕후라든지 이제 순종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저희가 명성황후 사진을 그 참 뭐니 진위 논란이 있으면서 진짜인지 그렇죠. 아닌지 막 얘기가 많죠. 네네. 그래서 이 명성황후 사진 같은 경우는 확실치 않고요. 그 이후에 계시는 뭐 고종이나 순종 가족 사진을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지금 보다시피 5살에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1859년 정도에 입금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입금을 하셨는데 고종의 승은은 굉장히 빨리 입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명성황후의 그 밑에 그 궁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궁을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이제 고종이 아간파천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 돌아가시고 아간파천을 하는 결정적인 상황을 이 엄씨 상궁이 해내십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다시피 지금도 44세는 노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44세에 영친왕을 낳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황제였기 때문에 순원 황귀비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로 말하면 지금의 중전마마 정도의 그 황귀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책봉이 되시고 이분이 생각하셨던 건 학교를 좀 지어야 되겠다. 뭐 양정고등학교, 진명여고 그리고 또 숙명여 여자고등학교인데 숙명여대까지 이제 되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엄청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학교를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내탕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여갖고 이제 학교 세우신 분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예,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전에 상궁으로 있던 엄씨를 불러 대궐에 맞아들였다. 민후가 살아있을 때는 임금이 두려워서 감히 겪는 일도 못하였다. 10년 전 우연히 엄씨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민후가 알고 크게 노하여 죽이려 하였다. 임금이 살려주기를 간절하게 빌어서 궁 밖으로 쫓아냈던 것이다. 야, 이게 황현이라는 분의 네네. 매천야로 뭐 굉장히 유명한 네네. 황현 선생은 깐깐하기로 유명하신 네, 분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이런 내용을 써놨다는 게 저는 좀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시골 선배들이 또 그 꼬장꼬장. 떠도는 소문 듣고 또 예. 그런 게 많아가지고 황현 선생 같은 경우는 또 뭐 본인의 그런 초상화도 최용 시인이 그려놓은 걸로 남아 있는데 진짜 꼬장꼬장하기가 이를 데 없고 제가 임금이어도 싫었을 거예요. 네, 이후에 또 이분도 뭐 이 나라 빼앗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기록으로 남겨서 정말 유명하신 꼭 그 분이죠. 상소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네, 그렇죠. 유명하신 왕 분인데. 괴롭히는 네네. 전형적인. 사진 잠깐 보시겠어요? 네. 복원을 굉장히 잘했네요. 사진에다 덧칠한 그림 같은데요. 네. 옛날 사진은 그렇게 리터칭이 많았으니까. 네. 저희 지금 사진은 대체적으로 사진이라는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화가들의 밥줄이 끊겼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찍고 나서 리터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 사진이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혼을 빼간다. 우리 전차가 왜 화차라 그래서 네네. 아이를 잡아먹는다 하듯이 혼을 빼간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왜 그 후라시를 터뜨리잖아요. 네네. 빵!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너무 놀라고, 예, 그랬던 모습인데, 지금 엄청 얼굴이 굳어 계세요. 네. 지금 보다시피 두 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궁궐의 어르신분들과 의치당비는 앞에 계시는 거고, 이 의치당비가 아시다시피 이제 의치당의 왕비시기가 부인이기도 한데, 사실은, 영치당보다는 나이가 더, 의치당이 훨씬 더 많으신데, 아시다시피 영친왕을 엄씨가 낳으시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아마 그 나이 많은 형보다는 영친왕을 황태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순종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황태자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뒤에 상궁님들이 세 분 계세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굉장히 대례복이라 그래서 엄청 이제 화려한 옷들을 입고 계시고 아마도 굉장히 이렇게
얼굴 자체가 굳어 계시는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흑백이긴 해도 그래도 복식 그 나중에 재현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됐었을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 흑백으로 한참 이제 사극을 찍을 때 장혜빈이나 그때 찍을 때 흑백이다 보니까 네. 그 시청자들한테 네네.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 금박을 입혀도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흑백이라 네. 은박으로밖에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 고증을 어겨가면서 그때 했던 게 그거였대요. 그 조종사 조종사 부조종사 기장 뭐 부기장 그게 네. 소매에 그 금줄로 되잖아요. 세 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때도 소매에 금줄로 했었대요. 네. 가지고 이제 그 비로 갈수록 네. 이제 뭐 금줄이 많고 네. 빈으로 갈수록 적게 해가지고 네. 그걸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흑백 TV에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금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일정 정도의 황실 식구들 외에는 절대 입을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그 후에 뭐 은박이라든지는 뭐 그 아래 뭐 상궁들도 웬만하면 그런 을 한 옷은 입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속에 굉장히 몸이 부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최소 10벌 이상이 입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복 자체 속 안에 입는 옷도 많거니와 저 대례복을 입으려면 입어야 되는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아관파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종로 지금 뭐 광화문 광장 또 요번에 또 새로운 또 시장님이 바뀌셔서 엄청 또 새롭게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쪽 가는 길이 한쪽만 가는 걸로 왔다 갔다 되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지금 사람들의 그런 행사나 이런 거 할 게 또 새 단장을 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경복궁의 여기 남쪽 문인데 보다시피 동쪽 문으로 나오세요. 동쪽 문으로 나오셔서 건축문으로 나오셔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하면 코리아나 호텔 뭐 저기 덕수궁 여기 딱 보시면은 시청 있는데 부근이잖아요. 시청 그 별관 있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선일보사 정도? 뭐 그쯤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오시는데 보시다시피 고종 일행이 동트기 전에 가마의 2개의 순종과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을 가마 대신에 어떻게 보면 시녀들이랑 이제 타는 가마로 이제 몸을 숨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탈출하다시피 러시아 그 공사관에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대략 1년간의 시간이 굉장히 고종한테는 이제 조선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대한제국의 건설로 가야 되겠다 했던 시기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1897년에 고종이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한제국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그 엄상궁이 가장 중요한 이거를 하게 됐고 이 가장 중요한 이거를 진행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영친왕을 갖게 되는 정말 가장 특혜 입은 어떻게 보면 고종을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탈출시켰고 또 이 엄상궁이 나중에 엄기비까지 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간파천이 아닐까. 네. 그리고 독살당할까봐 그 안에서도 네네네. 그 달걀하고 그리고 그 통조림밖에 안 먹었다죠. 네네네. 보다시피 순종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여러 대신을 불러놓고 이제 차기 황태자로 자기가 자식을 낳아야지 황태자가 당연히 뒤를 이을 텐데 순종은 황태자를 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종 아버님께 상의를 하니 요 영친왕 지금 요 사진 속에 있거든요. 영친왕을 이제 그 황태자로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죠? 네네. 그 이토 히로부미 하면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을 붙들고 당신 나라의 최고 위인은 누구시오? 하고 물으면 1등이 이토 히로부미. 우리 뭐 이순신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11살인 영친왕이 사실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얘는 황태자니까 여기는 황태자지니까 유학을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강제로 데리고 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엄기비는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갑자기 그것도 자기 품이 아니라 일본에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괴로움에 보시면 한 4년 정도의 힘든 거를 겪으시고 갑자기 덕수궁 즉조당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58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영치당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굉장히 이방자 여사까지 굉장히 또 슬픈 이야기가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1922년에 영치당 부부가 일본에서 결혼을 하시고 요 이방자 여사와 이진이라고 하는 아들 왕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이진 왕자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1살 돌진하고 돌아가세요. 너무 이제 슬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 텐데 지금 이 명신여학교에 있는 저기 숙명여자대학교에 이 순헌 황비비 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청파로에 현재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이 명신여학교 이 태극기가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예, 또 이 황기비가 직접 내리신 태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모양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요. 그 대칭이랑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태극기, 태극 문양도 그 많이 배치가 네. 그 좌우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많이 다르고 또 재미난 거는 그 영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황기비인데 요 영의원이라고 하는 곳 옆에 숭인원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런 모습의 왕릉이 똑같이 있어요. 조그만한 원이라고 하는 왕릉인데 요 이진 왕자 어떻게 보면은 1살 먹은 아기 왕자가 할머니 옆에 누워있는 모습이 같이 할머니하고 합장된 거예요? 합장은 아니고 이제 영의원은 이 엄기비가 이제 아까 191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진 왕자는 세상에 일본에서 돌잔치도 온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일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1911년 22년이면 뭐 일본에 뭐 엄청 드셀 때잖아요. 그리고 내선일치 한참 하던 때고 그때는 그 천황과 그리고 일본 귀족 다음을 한국 그 황가로 해놔가지고 내선일체의 선전도구로 썼었던 때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아까 그 황제등하고 모습은 굉장히 단촐하죠, 여기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요 위에 봉분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마우스 보시려면 밖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나와요. 네, 나오고 있네요. 여기 봉분 보면은 아까 그 문인석, 무인석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단촐하고 정자각 모습도 되게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사진은 이제 황기비가 돌아가실 때 이 청량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장행정처럼 요 모습을 쭉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황기비와 이 이진 왕자는 보다시피 손자예요, 손자. 네, 직접 손자. 안타깝죠. 1살 나이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요 모습의 묘소도 제가 이제 위쪽에서 아주 좀 단촐하죠. 예, 보다시피 요 위에 있는 문인석, 무인석도 굉장히 작습니다. 아기가.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또 여러모로 안타깝고요. 아기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아기죠. 너무 아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저 때는 그 출생신고도 살지 죽는지 모른다고 1년씩 늦게 하고 그러니까요. 예. 왕가여서 그렇지.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모습인데 지금 이것도 이제 남아있는 사진, 이진 왕자 사진이어서 좀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아사카 다쿠미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다쿠미가 쓴 일기장에 이 왕세자 관련된 일기도 쓰여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기후가 다른 조선까지 건너와서 여기로 저기로 아까 말한 대로 끌려다니는 거. 예. 조선 황족과 그 자리 융합이 되면서 내선일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홍보의 대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요.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자동차에 태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건 말도 안 된다. 네. 참 이 아사카 다쿠미 일기를 보면 너무 흥미로운 거는 1922년 그 즈음에 청량리 홍릉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시시콜콜이 다 자세히 놔둔 것이 참 재미난 일기장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했네요. 네네. 그래서 정말 아사카 다쿠미의 일기장 하나 가지고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를 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너무 재미있겠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옆에 분이 그 신스틸러신데 그 예. 왕비 말고 옆에 그 시종이신 것 같은데 저분이 옆에 실컷 보시는 게 굉장히 씬을 훔쳐가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방자 여사신데 딱 한 1년 된 아기가 죽고 나니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또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그래서 참 슬픈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장례식장 모습이에요. 네, 청량리로 가는 길.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은 오늘에 이어서 청량리 2탄, 청량리역으로 준비해 보는데 지금 사진 보십시오. 네, 미리 보는 지금 다음 시간 그림인데 야, 광장 한가운데 시계탑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에다가 저 사진이 찍어졌을 당시가 이 서울의 동대문구가 96만으로 인구가 최고였을 때였답니다. 지금 아이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광고탑에 아마 그 조미료 아니었을까 싶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시계탑이고 그 옆에 인구탑이 있었대요. 인구탑이 있었죠. 지금 인구가 몇이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인구 통계가 아니고 몇 초마다 카운트만 얘기했던. 그리고 저 밑에 지금 써있잖아요. 수상하면 신고하자예요. 저기 지금. 맞아요. 옛날. 그때는 신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청량리 역전 저희가 역전 되게 중요하죠. 지금 기억나네요.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신고하면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청량리 역 얘기만 해도 저희가 사실은 슬라이드가 벌써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청량리역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청량리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벌써 지금 1탄 그 중에 그 1편 얘기를 했고 오늘은 청량리에 있는 왕릉과 그리고 조선 말기 아사카와 다쿠미 그리고 이야기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뭐 지금 청량리 이후에는 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청량리 이후에는 이제 회기동. 회기동, 전농동.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왜냐면은 이 동대문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북구도 분가시키고 중랑구도 분가시켰더라고요. 뭐 96만이면 서울의 인구의 몇 %가 아니라 1000만 인구의 몇 %를 동대문구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30만 정도가 이제 중랑구로, 성북구로 이전시켰던 대단한 동네예요, 동대문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 6탄 6이 아니고 6번째 방송 청량리 2탄 청량리역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